서울의 밤은 화려합니다. 도심의 마찰로들이 내뿜는 불빛은 이 도시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증명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부채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총액은 이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GDP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소비를 하며 빚을 내서 미래를 선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저금리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부채는 자산 성장의 촉매제였고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한 필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저금리의 마법이 풀리고 고금리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모래성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3.0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계청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가구의 한 달 생활비이며 자영업자의 한숨이고 청년들의 막막한 미래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부채는 이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 독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부채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추락일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채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위기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지는 시나리오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차갑고도 정직한 현실의 기록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늘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신호는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고지서의 불일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대에 머물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덧 5에서 6%를 상회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두 자릿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나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가구당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식을 줄이고 쇼핑을 자제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다중채무자, 즉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금리 변동에 가장 취약한 고리이며 이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부실의 도미노는 시작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또한 심상치 않은 징후입니다. 부채를 동력으로 상승했던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압박이 거세집니다. 소위 영끌이라 불리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던 2030 세대들은 이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 수치는 아직 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라는 착시 효과 뒤에 숨겨진 잠재적 부실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채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메커니즘은 영레버리지의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부채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지팡이 역할을 하지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부채는 자산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합니다. 이를 부채 디플레이션, 뎁트 디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설파했듯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는 다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높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유동성의 경색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의 돈줄은 급격히 마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과 증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위기는 실물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막히고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 끊긴 경제는 마치 피가 돌지 않는 신체와 같습니다. 괴사가 시작되는 지점은 약한 고리부터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과 기업부채 1.100조 원을 합친 3.000조 원의 무게는 이제 중력처럼 우리 경제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 재앙의 전초전인지는 글로벌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붕괴했을 때 어떤 장기 침체가 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일본 역시 부동산은 불패라는 믿음 아래 가계와 기업이 막대한 빚을 냈지만 거품이 터진 후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늙어가는 경제뿐이었습니다. 반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내준 대출이 파생상품이라는 옷을 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공룡이 쓰러졌습니다. 최근의 사례는 더욱 처참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채무불이행, 디폴트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터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비정상적인 금리 정책으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서민들의 삶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과 과도한 복지 부채가 맞물려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부채의 경고음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이 위기를 맞았던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한국은 다르다라고 자위하는 동안 글로벌 자본시장은 한국의 높은 부채 비중을 가장 취약한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3.000조 시대, 이 숫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내수시장의 실종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이자 상환에 묶이면서 소비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매출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의 점포들은 임대문에 딱지만 붙인 채 문을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져 다시 가계소득을 줄이는 거대한 하향 나선형 구조를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한국인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 압박에 의한 투매가 시작되면 자산 가치는 폭락합니다. 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대량 양산을 의미합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면 금융권의 동반 부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환율 또한 요동칩니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다시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외채 문제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내채, 즉 안에서 터지는 폭탄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막으려 해도 3.00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이하로 추락하고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저성장 고물가 위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습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3.000조 부채의 이자 폭탄이 터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폭주하고 자본은 해외로 유출됩니다. 이른바 금리의 딜레마입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을 통해 대출을 전환해주거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고통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결국 통화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듭니다. 한편에서는 부실의 고름을 짜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계 기업과 파산 가구를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좀비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담을 야기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CDS,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치솟고 국가 신용등급의 경고 등이 켜지기 전에 정책 당국은 정교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니라
부채 위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일관되고 투명한 로드맵입니다.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은 유동성 확보와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먼저 자신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 40%를 넘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추이를 살펴 대출 구조를 갈아타는 기민함도 필수적입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특정 바구니, 특히 부동산에만 쏠린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환율 변동과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해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시적 소비 유혹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유지하는 생활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누군가는 자산의 거품이 빠지는 시기를 이용해 부의 재편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생존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화려한 투자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고한 멘탈과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3.000조 부채의 역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부채는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부채라는 연료를 태워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일의 소득을 오늘 앞당겨 쓰는 것에 익숙해졌고 빚도 자산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청구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3.0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입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이 꺾이며 공동체의 신뢰가 파괴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성장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숫자에 가려진 인간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역습은 우리에게 정상으로의 회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뼈아픈 반성이 남겠지만 그 반성 위에서만이 다시 건강한 성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진통은 우리가 더 단단한 경제 체질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3.000조 부채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공포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위기의 도화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블랙스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채 시스템에서 그 화약고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피낸싱, 대출입니다. 과거에는 건설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제는 시행사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수조 원의 돈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이 거대한 자금 흐름에 병목 현상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 갈등으로 현장이 멈춰서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이들은 시중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자본 확충 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중소형 금융사 한두 곳이 유동성 위기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시장에는 공포가 삽시간에 번질 것입니다. 예금자들은 불안감의 뱅크런을 감행하고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돌아야 할 혈맥이 막히는 순간 3.000조 부채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숫자가 아닌 통제 불가능한 폭탄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그 파괴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순히 액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빌렸느냐가 핵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 중 소득 하위 20%인 일본 위가구와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들은 금리 인상기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취약차주들입니다. 고소득층의 부채는 자산으로 상쇄될 수 있지만 생계형 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부채는 곧바로 파산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단기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가계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시사합니다. 한 가구의 파산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 위축을 통해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복지 예산의 부담을 늘리며 사회적 안전망을 뒤흔듭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세대의 부채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기에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 FOMO에 휩싸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세대들은 이제 부채에 더 내갇혔습니다.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이자 상환에 묶이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인구학적 재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3.000조의 무게는 기성세대에게는 자산 가치의 하락이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삶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성적표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국제금융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가계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월가에 퍼지면 원화 가치는 급락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이는 다시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금리 인상은 다시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 즉 죽음의 소용돌이에 진입하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외환 보유고의 부족이었다면 지금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에게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장 매력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이 소리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히 달러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위구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000조의 부채는 우리를 환율이라는 외통수에 가두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밖으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기업 부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3.000조 부채의 또 다른 축인 기업 부채는 약 1.100조 원을 상회합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해왔지만 고금리 국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곧바로 대량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고용구조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공장에 불이 꺼지고 사무실이 비어갈 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현금 확보에만 혈안이 된 유동성 함정은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합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R&D 비용이 삭감되고 설비 투자가 멈추면 당장의 부채 위기를 넘긴다 해도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멈춘 경제. 그것이 바로 3.000조 부채가 만들어낼 암울한 풍경입니다. 기업의 부실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높이고 이는 다시 대출 문턱을 높여 멀쩡한 기업까지 고사시키는 신용경색의 도미노를 완성합니다. 세금으로 위기를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부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부추깁니다. 이는 곧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을 늘리고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크라우딩 아웃, 구축 효과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민간이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시나리오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면 부채 위기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카드를 내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세 축이 모두 부채의 사슬에 묶여 서로를 끌어내리는 형국입니다. 누군가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방치하면 시스템 붕괴가 일어납니다.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고갈되어 가는 지금 3.000조 부채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고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